도네츠크 일대 최전선에서 불과 몇 시간 사이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는 러시아 전투 차량 여러 대를 한 번에 쓸어버렸다. 그 가운데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형 T-90M 전차 한 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당 가격만 해도 약 450만 달러에 이르는 이 전차는 거대한 포성과 함께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와 에미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그리고 정찰 드론을 결합한 입체 전술로 러시아 방어선을 공략했다. 이번 교전은 그저 전선 곳곳에서 반복되는 스커미쉬 수준의 소규모 충돌이 아니라 전차전 자체의 판을 바꾸는 이정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립추적기관들의 집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에만 이미 러시아 전차 2,000대 이상을 격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늘 위에서 목표를 찾는 값싼 드론 하나가 수천만 달러 가치의 장갑 전력을 몇 분 만에 무력화시키는 죽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차전은 더 이상 거대한 철 덩어리들이 서로를 향해 곧장 돌진하는 구시대의 그림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은 데이터와 속도, 실시간 정보가 지배하는 고속전이다. 예전처럼 전차들을 일렬로 늘어세워 돌격시키는 방식은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손실만 남겼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드론과 전차, 보병과 포병을 실시간으로 묶어 하나의 살상 네트워크로 만드는 새로운 전쟁 방식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전장이 바로 도네츠크 인근 다에츠크, 그리고 자포리자와 연결되는 공급선을 둘러싼 전투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내주면 러시아는 자포리자 방향의 핵심 보급로를 관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방어선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 여파는 단지 한 개 전선의 후퇴를 넘어서 서방이 공급한 첨단 무기와 나토의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이 교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브래들리와 에이브럼스, 드론이 결합된 이 살상 네트워크는 이후 전쟁의 표준 교범이 될 것이다. 이번 전투의 출발점은 에밀 에이브럼스와 에미 브래들리가 도네츠크 포키로프스크 인근 러시아 점령 마을을 향해 진격하면서부터였다. 러시아군은 콘크리트 장벽과 참호를 촘촘히 구축해 마을을 하나의 작은 요새로 만들어 두었고 그 안에서 기관총과 대전차 화기를 들고 버티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찰병들은 공격에 앞서 드론을 띄워 러시아 진지를 촬영했고 드론에서 내려온 실시간 영상은 바로 전차 지휘 차량과 포대에 전달되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드론들은 마을 주변의 도로와 골목, 나무줄기 사이를 촬영하며 러시아 병력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전차 지휘관들은 어느 건물에 기관총 진지가 만들었는지, 어떤 지점에 대전차 유도미사일 발사대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에이브럼스 전차들은 거대한 엔진 소리를 울리며 진흙투성이 들판을 가로질렀고 포시는 드론이 찍어보내는 좌표에 맞춰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에이브럼스는 러시아군 지휘소로 쓰이던 중앙 건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포탑이 돌아가더니 120mm 대구경 활강포가 연속 2발을 내뿜었다. 포탄은 콘크리트 벽을 순식간에 갈아엎으며 건물을 잔해 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가루가 된 벽돌과 철근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폭발 충격파가 주변 병력들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휘 통제의 심장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러시아군 통신망은 비명과 고함으로 뒤엉킨 뒤 곧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이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에이브럼스는 전선 최전방에서 직접 사격하는 전차임과 동시에 드론 지시를 받는 근접 자주포로 변신한 셈이었다. 브래들리는 다른 궤도를 따라 측면으로 돌아들어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 덕분에 잔해와 장애물 사이를 빠르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다. 브래들리는 러시아 병력이 후퇴할 것 같은 골목과 뒷길을 미리 차단하며 25mm 부시마스터 체인건을 작동시켰다. 탄띠가 돌아가며 쏟아지는 철갑탄과 고폭탄이 후퇴하려는 러시아 보병들을 향해 빗발쳤다. 목조 바리케이드와 얇은 철판 벽은 그대로 찢겨나갔고 러시아 병사들은 울타리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려다 다시 포화에 고개를 숙였다. 브래들리의 기동력은 좁은 골목을 오가며 노출된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러시아군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브래들리의 장갑은 그 정도 화기에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보병은 이런 포화 속에서 건물 벽을 따라 전진하며 창문과 출입구를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어떤 팀은 수류탄을 던지고 돌입하고 다른 팀은 브래들리 뒤에 붙어 이동하면서 차량이 제공하는 방패 뒤에서 공격했다. 이번 작전은 전차와 장갑차를 옛날처럼 느리게 밀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드론과 땅의 장갑 전력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에이브럼스는 사실상 포병처럼 운용되었고 그 포신이 향한 곳에는 항상 드론이 제공하는 최신 좌표가 있었다. 드론은 숨어있던 대전차 화기 위치와 보급로까지 찾아냈고 우크라이나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상 돌격 방향과 공격 순서를 조정했다.
그 결과 러시아 고정 방어선은 제때 대처하지 못한 채 각계격 파당했고 일부 병력은 연기에 휩싸인 채 항복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브래들리의 기동성을 이용해 퇴로를 관리하고 러시아군의 반격 집결을 미리 봉쇄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보병들이 차량 뒤를 따라 들어가 마을 안 건물들을 수색하면서 생존자와 문서, 통신 장비를 회수했다. 에이브럼스는 마을 외곽에 머무르며 멀리서 접근하는 새로운 러시아 증원 병력이 없는지 포신을 돌려 감시했다. 하늘 위 드론은 여전히 원형으로 돌며 전선을 위에서 내려다봤다. 이 전술은 단지 하나의 요새화 마을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 러시아 보급로에까지 충격을 주어 전체 전선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양측 병사 모두 이 순간의 긴장과 피로를 그대로 온몸으로 느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과 보병들은 찰나의 판단 실수 하나가 곧바로 전차 한 대, 분대 하나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기술과 정보가 결합된 무기 체계가 옛날 방식의 장갑 돌격보다 훨씬 더 적은 희생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이날 전투에서 특히 주목받은 장면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제47여단 소속 브래들리 세대가 수행한 초고속 돌격 작전이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마을 외곽에 접근하기 위해 연막탄 발사기로 짙은 연막벽을 치고 시속 6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요철이 많은 들판을 질주했다. 드론 정찰조는 그보다 앞서 지도를 확인하며 숨겨진 참호와 철조망, 지뢰 위험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두었다. 브래들리 내부 승무원들은 좁은 관측창과 모니터를 통해 흐릿한 연막 너머를 주시했고 상공 드론이 보내는 관측 정보는 무전으로 계속 전달됐다. 선두 차량은 지뢰 의심지대를 살짝 우회하며 좌측으로 꺾었고 나머지 두 대는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마을 외곽 첫 주택들이 시야에 잡히는 순간 세 대의 불에 들리는 동시에 부시마스터 포를 갈겨 마을 입구의 벙커와 사격 진지를 쓸어내렸다. 목재 바리케이드와 얇은 철판 구조물은 그대로 산산조각 나며 불꽃과 파편을 튀겼고 러시아 병사들은 돌벽 뒤로 몸을 숨기느라 허둥댔다. 이 포화 덕분에 그 뒤를 따르던 우크라이나 보병 분대들은 창문과 지붕에서 날아올 집중 사격을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한 대의 브래들리는 마을 입구의 기관총 진지에 포신을 고정시키고 조준 사격으로 그 화점을 무력화했다. 기관총 사수들은 포화에 밀려 제때 사격을 이어가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보병들은 그 틈의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서 문을 따고 진입했다. 실내에서는 수류탄과 소총이 교차하며 짧고 거친 교전이 이어졌고 브래들리는 건물 바깥에서 도주로를 막아선 채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 짧은 제압 사격을 이어갔다. 후퇴 단계에서도 브래들리는 속도를 유지했다. 시속 40km에서 50km 사이를 오가며 포탑은 뒤쪽을 향해 돌아가 추격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병력을 겨냥했다. 좁은 거리를 후진하면서도 운전수는 건물 잔해와 구덩이를 피해가며 안정된 기동을 이어갔다. 어떤 차량은 잠시 정지해 울타리 뒤에서 다시 집결하려는 러시아 병력을 향해 제압 사격을 가했다. 그 짧은 포화는 우크라이나 보병들이 마지막으로 승차 지점까지 뛰어올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 전체 작전은 불과 4분 12초 만에 끝났다. 우크라이나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시간대별 기록을 분석하며 부시마스터4의 제압 사격과 연막, 고속 기동이 고정 방어 진지를 어떤 속도로 붕괴시켰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제47여단 장병들은 브래들리의 기동성과 화력이 결합하면 위험한 돌격조차도 통제 가능한 일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직접 체험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질주와 제압 사격, 진입과 후퇴까지 이어지는 모든 순간이 극도의 긴장과 집중의 연속이었다. 마을이 잠시 고요를 되찾은 후에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다에츠크 마을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러시아 탄약고의 좌표를 드론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저고도로 내려온 정찰 드론은 지붕과 나무 사이를 비집고 내려가 지하 탄약고의 입구와 환기구를 촬영했다. 포대에서는 이 영상과 좌표를 바탕으로 M777 견인곡 사포 사격 재원을 신속히 계산했다. 첫 포탄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입구 부근에 꽂히자 곧바로 지하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터져 올라왔다. 마치 화산 분출처럼 불길과 연기가 위로 솟구쳤고 주변 들판은 사방으로 튀는 파편과 흙더미로 뒤덮였다. 검은 연기가 두텁게 피어오르며 탄약고 일대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지하에 있던 탄약 상자들은 도미노처럼 터져나갔고 러시아 경비병들은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를 피해 허겁지겁 도망쳤다. 우크라이나 포병들은 폭발 여파를 확인한 뒤 남은 구조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후속 사격을 이어갔다. 충격파는 멀리 떨어진 주택가의 창문까지 떨리게 만들었다. 이 한 번의 사격으로
러시아는 그 지역에서 쓰려던 수십 톤에 달하는 포탄과 탄약을 한꺼번에 잃었다. 바로 이 틈을 노려 레오파르트 2 전차 2대가 나무숲 뒤 은폐 지점에서 전진을 개시했다. 무거운 궤도가 흙을 찍어 누르며 앞으로 나아갔고 포신은 항상 새 목표를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격 도중 한 대의 레오파르트가 숨어있던 러시아 화포 진지에 직격탄을 맞았다. 포탄이 차체 측면 근처를 때리며 불꽃이 번졌지만 전차에 장착된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곧바로 작동해 포신 근처와 엔진부에 소화제 거품을 뿜어냈다. 승무원들은 차 내 온도가 순간적으로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를 부드럽게 후진시켜 사거리 밖으로 빠져나왔다. 누구도 전차를 버리지 않았고 전차는 일시적 손상만 입은 채 다시 수리와 재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남았다. 이 장면은 서방 전차의 생존성과 방어력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다른 한 대의 레오파르트는 이 틈에 인근 러시아 지휘소를 조준했다. 120mm 활강포에서 발사된 대전차 날타는 두꺼운 구조물을 관통하며 건물 전체를 안쪽으로 무너뜨렸다. 지휘소 안통신 장비와 지도, 지휘 인원은 한 번에 매몰되었고 인근 부대에 전달되던 명령 체계는 한순간에 끊어졌다. 그 틈을 타 우크라이나 보병들은 전진해 무너진 지휘소를 장악했고 잔해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은 포탄 상자와 문서를 잔뜩 발견했다. 후속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회수된 포탄은 40톤이 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에게는 뜻밖의 전리품이자 러시아군에게는 뼈아픈 손실이었다. 이 일련의 전투는 서방 전차와 장갑차의 장점이 단지 공격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피격을 당하더라도 승무원 생존 확률이 높고 전차 자체를 살려서 다시 전선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긴 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생존성을 바탕으로 돌파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며 한 번의 실수를 치명적 패배가 아니라 일시적 후퇴로 흡수해 나갔다. 도시는 물론이고 더욱 복잡한 시가전 환경에서도 브래들리와 드론, 보병의 결합 효과는 극적으로 드러났다. 아우디 이우카 인근의 낡은 주택가에서 한 대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가 폐가 안에 숨은 채 러시아 전차를 기다리는 장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러시아 전차는 길목을 따라 접근하며 우크라이나 방어진지에 포탄을 퍼부었다. 건물 잔해와 흙먼지가 공중으로 솟구쳤고 참호에 몸을 숨기고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머리를 깊숙이 웅크린 채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다. 브래들리는 엔진 RPM을 낮춰 존재를 숨긴 채 붕괴된 벽 뒤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대기했다. 전차 포탄이 한 차례 날아올 때마다 먼지가 가라앉는 짧은 틈이었지만 그 사이마다 전차의 포탑은 목표를 옮기며 옆길로 몸을 틀었다. 브래들리 승무원들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기다렸다. 마침내 러시아 전차가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며 측면 장갑을 노출시키는 순간 브래들리 포수가 조준을 고정하고 25mm 포를 연발로 갈겼다. 근거리에서 측면 장갑을 관통한 탄환들은 전차 내부의 탄약에 연쇄 폭발을 일으켰고 포탑은 불길과 함께 하늘로 들렸다가 다시 무너져 내렸다. 전차는 몇 초 만에 불타는 껍데기로 변했고 주변 도로에는 금속 파편과 화염이 흩어졌다. 브래들리는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와 격파를 확인한 뒤 곧바로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후퇴를 엄호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참호에 숨어있던 병사들은 이 틈에 부상병을 끌어안고 도로를 가로질러 후방 방어선으로 뛰었다. 브래들리는 그들 옆을 나란히 움직이며 건물 잔해 뒤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잔여 병력을 향해 짧은 제압 사격을 반복했다. 드론 영상은 이 전체 과정을 6분 남짓한 시간 동안 기록했다. 브래들리는 총 300m 정도만 움직였지만 그 짧은 이동과 한 번의 매복 사격만으로 지역 내 전술적 주도권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이 영상 자료를 전술 교범으로 삼아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시가 매복과 구조 작전을 어떻게 결합할지 훈련에 반영했다. 이렇듯 브래들리와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가 만들어내는 장갑 전술의 진화 위에는 또 다른 축이 존재한다. 바로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FPV 드론이다. 다에츠크와 도네츠크 인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FPV 드론 조종사들은 러시아 최신형 T-90M 전차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돌진하고 있다. 조종사들은 영상 송출 화면을 보며 전차의 탄약 적재구나 포탑 연결부 등 약점을 향해 드론을 밀어 넣는다. 어떤 드론은 움직이는 T-90M의 측면 장갑을 비집고 들어가 내부 연료 라인에 폭발을 일으켰고 전차는 흰 연기를 뿜으며 도로 옆에 멈춰섰다. 승무원들이 급히 해치를 열고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내부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다. 전차는 수십 초 만에 검게 그을린 고철 더미로 변했다. 다른 경우에는 단 한 대가 아니라 세 대의 드론이 연속 공격을 가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첫 번째 드론은 엔진불을 노려 전차를 멈춰 세우고, 두 번째 드론은 차체 내부 장비에 타격을 주며 전차를 사실상 조종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론은 포탑과 탄약고를 향해 돌진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포탑은 거꾸로 들려나갔고 주변을 따라 진격하던 다른 차량과 보병들은 그 폭발력에 눌려 땅에 엎드려야 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화면 너머로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다음 목표를 찾았다. 러시아 지원 차량들은 불길에 휩싸인 전차 옆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 사이 우크라이나 지상 부대는 더 안전한 위치로 재배치했다. 어떤 러시아 전차는 전진 중 지뢰밭에 걸려 T계열 전차 특유의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면 궤도가 매설 지뢰를 건드리는 순간 폭발 충격파가 바닥을 뚫고 차 내 탄약고로 전달되었다. 전차 내부에 바짝 붙여 쌓아둔 포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차체가 들썩였고 포탑은 한쪽으로 돌아나가며 비틀린 채 멈췄다. 주변에 있던 러시아 보병들은 파편을 피해 서둘러 몸을 숨겼지만 전차는 단 몇 초 만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공병과 정찰병들은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형태의 지뢰를 어떻게 배치할지 계속 보정해 나가고 있다. 현대 전장에서 전차는 여전히 돌격과 방어의 핵심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작고 빠른 드론, 정교한 지뢰와 센서, 그리고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 앞에서 전차는 더 이상 절대적인 공포의 상징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였고 전차를 단일 무기가 아니라 전체 킬체인 안한 노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재편하고 있다. 스웨덴 방위연구청의 FOI 메모 8897에 따르면 2025년 초까지 러시아 전차 손실의 약 65%가 FPV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츠크에서 자포리자에 이르는 긴 전선을 따라 하나의 진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철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속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이브럼스와 브래들리, 레오파르트와 드론들은 이제 단순한 개별 무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초단위로 주고받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전차는 더 이상 혼자서 적을 윽박지르는 괴물이 아니라 센서이자 방패이자 타격 노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경고를 내포한다. 러시아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이미 전선 곳곳에 드론 방어 격자를 구축하고 전차 장갑 구조를 보강하며 전자전 장비로 드론 통신과 GPS를 교란하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짧은 킬체인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대응책을 강요하고 있고 전장은 알고리즘과 반응 속도의 경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 승리를 거머쥘 쪽은 더 무거운 화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판단하는 쪽일지 모른다. 속도의 시대, 생각과 데이터의 흐름이 포탄보다 앞질러가는 전쟁에서 과연 마지막 웃는 쪽은 누구일까? 당신은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고 보는가?